2025년도 연세대학교 10월 12일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글쎄 뭐 로또 맞춰 당첨되는 느낌을 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하는 수험생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논술 100%. 자, 수능도 없고 최저 없죠. 내신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335명 중에서 인문계가 약 98명 정도, 나머지가 사형계죠. 아무래도 학과가 많다 보니까. 자, 인문계 논술, 인문사회계죠. 자, 대충 스카이 입시교육의 논술, 자, 그야말로 매직팀, 스카이 논술의 매직팀입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합격생들 논술로 배출 많이 했죠. 자,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오늘 2025년 합격의 팁을 9월 7일부터 개강을 하는 단기 완성 중에 초단기 특급, 자, 논술 강좌, 어떤 식으로 여러분 합격의 길을 안내할 것인지 오늘 그야말로 금사라기 같은 아주 좋은 팁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좀 기회를 잡으시오. 저는 이거 스카이표 논술 교육원장 노한기입니다. 저도 벌써 논술만 한 40년 가까이 지도를 해온 것 같아요. 아무튼 논술 초창기부터 지도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연세대학교 논술이 통합교과형 여러 가지 어떤 자료와 상황들을 주고 통합적으로 판단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다면적 사고형입니다. 다면적 사고라는 말을 연세대학교가 논술, 통합교과 논술할 때 원년에 공지를 했죠. 연세대 논술은 다면적 사고형 논술이다. 통합교과형 다면적 사고형 논술이다. 다면적 사고 역량을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왜 다면적이지?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일단 9월 7일날 개강을 하고,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 또 추석 연휴 특강이 있죠. 자, 일단 9월 14일부터 연휴 6일간인데, 요거를 아주 골든타임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제 아마 이용을 하는데, 일단 9월 4일 평가원 이후에, 자, 9월 4일 이후에 9월 7일부터, 여러분 수시원서 9월 10일부터 내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확실하게 여러분들 연세대 합격 논술 보장을 할 텐데, 자, 왜 여러분들한테 있죠? 우리 논술 매직 전문가들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냐, 또는 자신감 있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것이냐, 자,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은. 자,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박경혜, 자, 논술교육팀장님, 그야말로 여러분들 기대 크게 해보십시오. 뭔가 있습니다. 뭔가 다를 거예요. 자, 간단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교육팀장 박경혜입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지금 수료를 했고요. 지금 법학과 전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논술 관련된 이 수업을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합격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논술 학습의 가장 키포인트는 저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배운 게 많고 애들한테 던져줄 배경 지식이 많아도 사실 그거는 애들한테는 절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통합교과식으로 여러 가지 제시문을 활용하는 역량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제시문들 많이 던져주잖아요. 네. 그건 하나의 글감이고 재료인데 우리가 이제 분식집에 가면 일종의 수제비를 빚어라. 국수를 빚는 게 아니고 수제비를 빚는 거죠. 네. 국수가닥을 뽑아내면 그대로 나오는데 수제비를 빚는 심정으로 좀 아무래도 분식을 만드는 게 논술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비유가 맞나요 혹시? 수제비를 빚는다. 수제비를 빚는다? 예. 네, 그런 비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사실 글감들이나 제시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감을 가지고 여러 재료들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차원에서는 수제비를 만든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비유한다면은 네네. 이게 약간 논술이 약간 이런 재치, 위트가 좀 필요하겠죠. 네네. 너무나 같은 자료 잰 듯이 재단에서는 절대 일종의 바로 플렉시블한 유기적인 느낌의 논술이 나오고 싶지 않고 또는 자칫하면 논술문이 평면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단순한 나열과 열거했을 때. 네네. 근데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입체감을 좀 느끼게끔. 네. 아니, 제시문과도 과에서는 우리 국문이고 나는 영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소스를 여러 개 준 거니까 그러냐면서 좀 다양하게 느껴지는 그런 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분량 한 문 하나가 600자잖아요. 연대가. 네. 그런데. 자, 아무튼 우리 팀장님 좀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써냈을 때 그거를 첨삭지도 해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첨삭지도의 가장 큰 준거는 좀 뭐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에는 논술 출제자 의도가 있는데 네. 첨삭지도의 어떤 최고의 준칙은 뭘로 지금 기준을 설정하고 계십니까? 첨삭지도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실제로
첨삭하 제시문의 요지. 예, 제시문의 요지라든지 요지 파악이 네네.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문제 의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 거기가 가장 기본이 돼야지.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단락 구성이라든지 개요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제시문에 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문제 그 자체에 예,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논제 의도를 분명히 꿰뚫고 논제 의도가 세그멘테이션 하다 보면 질문 퀘스천 1이 있고 퀘스천 2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퀘스천 하나에 답을 다는 게 한 단락 한 단락의 구성 원리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보통 한 600자라면은 보통 두 개의 출제자 의도가 큰 게 있다라고 네. 상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네. 제시문 활용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시문 활용해서 어떻게 역학을 하는 점, 그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여기서 보니까. 근데 이제 첨삭조의 어떤 핵심적인 멘트는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장승래 연구소장님. 자, 아무튼 논술에, 인문 논술에 그래도 오랜 그 구력을 지니시고, 그야말로 또 굉장히 합격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간단하게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승래 연구인문 소장입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이제 학사 때는 역사교육을 전공을 했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교육학과 역사학을 전공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면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합사회라는 교과와 국어 교과,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이것을 답안지에다 쓸지, 이 부분인데요. 가장 지금 현재는 예전 같았으면 글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지문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답을 맞추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나 배경, 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통합사회라든지 또는 국어 제시문에서 그 지문 속에서 나왔던 내용을 어떤 식으로 문제에다 접근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도 뭐 아이들 그 좀 첨삭지도를 하다 보면은 조금 발견되는 것들 중에 좀 한 번쯤 이것만 반드시 아이들한테 논술 그 지원자들한테 좀 해주고 싶었다는 어드바이스 콕 찔러서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학생들은 분명히 통합 교과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시간이나 아니면 국어 지문 속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문으로만 읽고 나머지 내용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볼 때는 이제 처음 보는 지문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지문이고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 배웠던 지문이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추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어찌됐든 뭐 두 분 아주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최고의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고,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이제 EBS 강의도 하고 오랫동안 이제 논술 교육을 해왔는데, 글쎄 뭐 두 분들 말씀에 좀 첨언한다면, 대부분 일부 수험생들은 칸을 메꿔야 되니까 600자 원고지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칸이 안 메꿔지니까 답답하니까 편하게 문장을 도둑질해서 따다가 옮겨요. 삽으로 파다가 옮기듯이. 우공이산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어때요? 흙을 파다가 산을 옮기듯이. 물론 우공이산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다만 이제 어때요? 그 주의점이 이제 그런 그대로 문장을 퍼서 옮겨서 인용을 하지 마라. 인용이란 단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 팀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지금 문장을 제시문 문장을 퍼서 옮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건 당연히 창의성이 당연히 없죠. 그럼 어떤 원칙과 그 다음에 태도로 이 제시문을 접해서 이 논술문을 구성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주의할 점. 네, 주의할 점. 들어가야 될 부분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먼저 들어가야 될 거라는 거는 핵심 개념.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그 핵심 개념, 뭐 단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대신에 그 실제로 제시문에 있는 그 지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대로 따와서 하게 된다면 사실상 쉬운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대로 퍼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문, 즉 맥락을 문장의 기절을 문제 의도에 맞게 컨버팅 바꾸면서 나의 언어로 네. 표현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고득점의 원천이다. 네, 맞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멘토링하고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 첨삭을 하면서 교정을 해주는 게 완전 네, 그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걸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은 의미 있는 말씀하셨고, 자, 참고로 우리 소장님께서 연세대학교가 올해 수시 논술로 뽑는 인원 전 과별로 간단하게 체크 좀 해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먼저 이제 국어국문학과에서 4명, 중어 중문 4명, 영어 영문 평균 쭉 4명 가는군요. 예. 좀 인원이 또 갑자기 많아지는 데가 어디죠?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씩이나 뽑기 때문에 예. 이런데 응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요. 완전 비젠 토크구만요. 아직 또 원서되기 이제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경상대 같이 뭐 경영학과라든지 예. 이런 데도 명수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데도 괜찮고요. 예. 또 이제 나머지 경영대 외에 뭐 정치외교라든지 행정, 사회학, 또 언론홍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좀 뽑는 인원수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제 연대에서 이제 법학 박사 과정 수료까지 하시고 석사학위 가지고 계시는데 네.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대가 없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연대 논술 전형으로 로또를 막기 위해서 네. 신입생 원서를 냈다면 무슨 과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공군사관학교 다닐 때 국제관계학과라고 해서 정치외교? 그게 정치외교학과 네. 거의 동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외과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가정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6명 뽑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죠. 이과는 뭐 자연계는 수리논술고 과학논술이 올해 없어졌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는데. 자, 넘겨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 다시 한번. 네네. 논술 일정하고 시험 날짜하고 인문계 논술 유형. 네, 인문계열 중심으로 해서 시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 네, 120분이고 논술 유형을 보게 되면은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 능력 평가하기 위한 다면 사고형 논술 시험이라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예, 잠시 네. 네. 계속해서 인문사회 과목의 통합형 문제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는 영어 제시문도 포함될 수가 있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어 제시문은 지속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단순한 정도의 수리 통계자를 통한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지표는 뭐 어차피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이라도 사회문화나 그런 데서 배우는 통계지표의 성격이 뛰기 때문에 뭐 고난도로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문 사회적인 거니까 너무 수리논술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자신에게 챌린지 해라. 네. 그런 말씀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넘겨보시면은 일단 과목의 어떤 크구나 1번의 1-1, 1-가 이제 가나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작년에 출제 문제 기재를 한번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실제로 제시문 작년 기준으로 제시문에 대해서는 가나다 세 개의 제시문이 있었고 또 일본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시문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즉 핵심 개념에 대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권, 보편윤리, 문화 다양성, 민주 시민 생활, 시민의식 및 세계 시민의식 이 정도가 핵심 개념이었고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돼서 그 맥락에 대한 맥락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파악을 하시면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1-1에 대해서 우선은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시문 다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논지를 비교 평가하시오 라고 해서 600자 안팎으로 25점짜리 문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시문 다가 문학 부분인데 거기에서 그 화자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에 대한 비교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실제 비교에 대해서는 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는 기준이 제시문 다 화자의 입장이거든요. 그 다의 입장에서 그 평가를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1-1은 우리 장 소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문제 성격만 한번 진단해 주시죠. 1-2번에 이제 문제 보면 지문 A에 나와 있는 화자는 자신이 이제 국철을 타고 가다가 어느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게 되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꺼리낌 없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화자는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창피하다라고 느끼면서 글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외국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동질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그 부끄러움을 글로써 쓴 부분이 지문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문제 성격만 진단 좀 해주시죠. 자, 넘기면서요. 문제 1-2번에 이제 내면적 됐고 이제 넘어가시죠.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자, 문제 2번에 대해서 이제 핵심 개념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적으로 그 2-2번 문제에서 그 수학 문제가 나오는데 그 수학 문제가 2차 함수라든지 또 3차 함수 아마 문과 학생들은 좀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겠죠. 또 여기 뭐 도함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과 세계 시민주의 또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치화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료 추론 능력도 중요한 거고요. 또 민주 시민 생활 양식이라든지 시민의식 또 세계 시민의식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문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지 맥락을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 2-1번에 보면은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해석하시는데 이 해석이란 말은 뭔가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제시문 가와 나의 다른 점에서 제시문 이번에는 나에 나와 있는 표라든지 또 그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와 나의 관점에서 평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에서는 세계 시민주의가 무엇이고 또 제시문 나에서는 세계 시민주의에는 뭐 보편적인 시민주의가 있고 또 특수적 시민주의가 있는데 그 나의 지문 속에서 화자가 얘기하는 것은 특수적 시민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어떤 식으로 각 나라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하는 부분을 6필자 내로 뭐 2단락으로 쓰시면 굉장히 좀 편리할 것입니다. 2-2번도 간단하게 문제 기자만 다음 2-2번은 수학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이 수학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세계 시민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fx 플러스 gx 해가지고 2차 함수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B 같은 부분은 최대점을 구해서 기업가라든지 또 자국의 이익이라든지 세계 이익에 미칠 부분을 최대값을 통해 가지고 그 세 가지 주체가 다 본인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상이 어떤 것이 최대값인지를 수학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해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지문과 이 수학 문제의 최대값이 어떤 상관관계를 통해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제시문들을 가부터 요집화하는 핵심적인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한번. 자, 누르죠. 팀장님께서 네, 가나 지문 요집화를 합니다. 네, 제시문 가에 대한 내용을 우선은 단락별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제시문 가를 보면은 실제로 묵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 보편적인 사람과 상호이익으로 가는 길인가라고 그 내용을 쭉 따라가면 디오게네스라든지 해서 나는 세계 시민이다 해서 세계 시민에 대한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부분이 나오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민주국가로 구성된 현실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긴 아직 미약한 꿈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이 제시문에서 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되면은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을 쭉 하면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은 좀 내려볼까요? 예, 쭉 진행을 보면은, 실제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마지막 문장에 보면 우리는 모든 인간을 우리 이웃이자 동료 시민으로서 간주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제시문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칸트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 단락에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제시문가는 세계 시민주의의 어떤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시문 나는요, 이게 영어 제시문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두 종류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있다고, 즉 세계 시민주의라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첫 번째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이 내용이 어찌 보면 그 다음 단락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제시문에서 무엇이 강조되는지 부분을 보려면 첫 번째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부분에 대한 거, 보편적인 의무에 대한 내용, we have obligation to others라고 해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제시문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 여기 나오는데, 결국은 보편주의적인 그런 이념에서 뭐 특수적인 그런, 여기에 보면은 가장 표현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루리드 코스모폴리타니즘 해가지고 뿌리에 기초를 둔이라고, 특수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제시문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위에서 핵심적인 내용 다 정리됐나요, 혹시? 제시문 다에서는 네. 그 화자가 어떤 화자냐면 조선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친구인 닝과 또 연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연주는 한국인이고요, 닝은 한족이고요.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한족, 또 중국에 이민을 온 연주라는 그 친구 사이 속에서 그들은 다 화자를 부러워하지만 이 화자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이쪽의 민족도 아니고 저쪽의 민족도 아닌 섞일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한테는 어떤 정체되어 있는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던 세계 시민주의가 이도 저도 섞일 수 없는 민족주의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지도 않은 정체성 없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다음 제시문 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과 니은에서 A국과 B국이 있는데, 먼저 이제 기업과 니은의 지문 속에서 A국과 B국이 선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A국 쪽은 세계 시민주의, 보편적 세계 시민주의를 선택을 한다라면 B국은 세계 시민주의를 선택을 하지만 특수적 시민주의라고 해서 자신의 문화랑 뿌리에 바탕을 둔 시민주의를 선택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있는데요. A국과 B국의 그 첫 번째 문항과 그 세 번째 문항에 보면 칸이 굉장히, 두 번째 문항은 칸이 한 칸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도표 속의 그 부분은 칸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A국과 B국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의 A국과 B국에서 A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원조나 국내 결식아동에 대한
기부액이 똑같은 부분으로 봐서 A국은 세계 시민주의를, 보편적인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B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 대한 돕기 부분과 해외 결식 아동에 대한 돕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특수적 세계 시민주의 쪽으로 B국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시문 가나 아까 정리를 한번 했었고요. 바로 이제 구상 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구상. 가나 요즘 파악을 했으니까 구상. 개요 구상하는 자 1-1에 대해서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예. 네. 이 개요 구상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제시문 가는 국가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류애를 강조한 세계 시민주의를 얘기한 거고, 제시문 나는 보편적 인류의 강조로 간과될 수 있는 문화적 특성과 다양성을 강조한 세계 시민주의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시민주의가 요청되는 미래 사회에 바람직한 시민주의에 대한 자세를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요 구상은 1-1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로는 제시문 개요, 이게 지금 문제에 대한 내용, 개요 구상인 거죠? 그렇죠. 1-1에 대한? 네, 그렇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제시문 다의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락 정도가 600자 내에 서면 2단락 정도가 될 테고, 2단락에서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제시문 다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중국이 조선족으로서의 어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회색지대에 있는 화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기준을 해서 가와 나의 어떤 차이점, 공통점은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내용인데 차이점에 대한 것을 각각 기술을 하면서, 첫 번째 단락에는 가에 대한 내용을 가와 나의 어떤 비교에 대해서 비교를 쓰시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의 입장에서 평가를, 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세계 시민주의의 보편성을 좀 부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는 그렇게 개요 구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 뒤에 있는데 간단하게. 네. 예, 이거 제가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예. 다음번에도 있고 간단하게 다음 뒷페이지 보시죠. 자, 요 내용에 대한 건 이게 지금 쭉 실제 1-1에 대해서 요 답안이 아니고 설명인가요? 그렇죠. 예,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핵심적인 중복이 되는 거니까. 네, 중복이 되는 부분이 일단 현장에서 있어서. 한번 직접 많이 좀 애들 작성해보고 첨작을 해봤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복기를 해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아마 1-1은. 네, 요것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모두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공통점이고요. 네. 양자의 시각 차이에 대한 부분인데, 가는 이상주의에 기반한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제시문이고, 나는 각각 민족, 국가, 지역 등을 고려하는 현실주의에 기반한 세계 시민주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갖추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요 내용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다 배운 거거든요. 배운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잘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핵심적인 맥락을 한번.
압축을 해서 저 핵심만 말씀해 주시죠. 지문 A에서는 이제 지문 A 화자는 지문 다의 소수 문화의 화자와 달리 주류 문화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천박한 호기심을 극복하고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이것도 여기서 가장 이 1-2번 문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맹자가 그랬습니다. 버려야 할 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해서 그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서술을 해준다라면 굉장히 고난도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어떤 식의 시선으로 그들을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서술을 해준다면 아마 굉장히 큰 점수 획득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다음에 이제 2-1번 한번 핵심적인 포인트만.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에 나와 있는 자료를 추론해서 해석하는 능력인데요. 아마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자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이 내용보다도 요거는 이제 자료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선적으로 뭔가가 딱 표가 났을 때 첫 번째는 가장 크기가 큰 것과 가장 크기가 작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크기가 별로 없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찾은 다음에 그 부분을 통해서 자료를 추론하는 능력 이게 이제 사회문화에서 요구되는 능력인데 그걸 논술 문제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또 도표도 마찬가지로 어떤 차이점과 우리가 이제 비교라고 할 수 있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서 이걸 글로써 표현하는 게 제시문 라를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지문과의 연관성만 밝혀내시면 높은 점수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 한번. 그럼 2-2번 문제에서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fx와 gx의 이차함수를 더하기만 하면은 최대값을 가질 때 그냥 단순한 수학 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함수가 도입이 되고 또 도함수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좀 어렵을 텐데 그래도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fx와 gx 또 hx가 각각의 최대값을 구할 때를 이제 기업이라든지 자국이라든지 또 세계 시민주의에 어떤 식의 영향력을 보일지를 최대값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지문 속에서 기업가만 편할 때의 최대값 또 세계 시민주의를 표상했을 때의 그 자국의 이익이라든지 그 기업가가 받는 피해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맞춰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답을 이제 함수로서 찾았을 때 탄소 배출량과 자국 중심 또 기업가 중심 세계 시민주의가 어떤 선상에서 계산이 되어야 가장 큰 셋 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냥 계산 문제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논술 문제를 그냥 수치화시키는 양적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신경을 써서 해석을 하시면 높은 점수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어바웃으로 이렇게 기저를 프레임을 정리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저희가 좋은 이렇게 루틴을 줘도 수험생들이 지금 써보고 생각해보고 또 기획을 해보는 거 기획력이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어진 쉽게 말해서 자재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논술 출제하는 연세대학 출제 교수들은 한마디로 건물주죠. 자기 땅이 있는데 이 터에다가 재료를 이걸 주어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내가 이런 집을 원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집을 설계도를 그래서 한번 집을 지어봐.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하는 일종의 바로 건축인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바로 도입해서 수제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노술자들 아무래도 건물주한테 오다를 받아서 설계도를 그리고 건물을 짓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설계도를 그리는 게 이제 구상 개요도를 짜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제심은 가나다라 주고 별 제비서 다면적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활용한 역량인데 결국은 마지막 문제를 봤지만은 이제는 인문적인 거, 수리적인 게 바로 융합이 되는 통섭 학문 역량.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올해 그 입시 전형에서 약간 바꾼 게 수시에서 면접 구술 시험에 활동 수형. 그거 보니까 지금까지 인문계, 자연계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인문계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사회, 국어, 저건 자연계는 수학, 국어인데 이거로 아주 융합을 해버렸어요. 섞어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이제 도입이 되면서 고1부터 이제 새로 왔는데 얘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2028학년도가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또 이제 지금처럼 아니고 통합이 돼버리고 서울대도 이미 예고 있지만은 일단 수시 면접 구실에서도 일단은 그 문이과 경계가 없게 완전 융합적인 그 성향으로 하는데 이 문제의 마지막 문제는 융합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우리 저 연대 지원자들에게 어쩌면 약간 부담이 됐죠. 부담이 됐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소양을 가지고 입학을 해라. 그런 것 때문에 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원서 내고 수시 100%니까 논술 100%니까 원서 내고 그냥 기분 삼아 원서 내보자. 그러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일단 진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신중하게 기획하고 지금 그 가이드라인 잡았지만은 실제로 어떻게든 글자 제한된 분량에 제한된 시간에 그죠? 120분 시간에 600자 글을 쓴다는 게 쉬운 듯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한양대학교는 통론술이죠. 1200자 쓰기 한 문제인데 전부 다 토막론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학교마다 인문계는 그런 점에서 아시고 아마 4개 큰 문제 2개 작은 문제 2개씩 해서 4개인데 제일 부담이 되는 게 소장님 어떤 문제라고 봅니까? 마지막 문제? 물론 이제 수학 문제도 부담되는데요. 그 연대 논술에서 가장 큰 부담은 저희가 국어 시간이든 사회 시간이든 충분히 배웠던 이 핵심 단어에 대해서 한쪽 편으로만 이제 살펴봤거든요. 근데 여기 연대 문제의 특징은 이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도 봐야 되고 옆면도 봐야 되는 그 단어의 그 어떤 깊이, 그 깊이를 물어보는 부분이 아마 다면적 사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문제들을 수학 문제로도 풀어보고 영어 지문으로도 한번 바라보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그리고 나가 영어 지문인데 간혹 보면 애들이 그 영어가 약한 애들이 단어 한두 개가 모르니까 겁을 먹고서 이걸 좀 속도만 들이대다가 포기하는 의외로 그 수험생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지러져가 연대 원서를 내고 싶어도 못 낸 수험생이 있는데 영어 재심 나가 해석이 안 돼도 가하고 다 지문의 요지 파악을 먼저 해놓으면 대충 오버랩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혜 아닙니까? 근데 그냥 네. 나에서 뭐 딱 맥히니까 그 뒤에 그가 안 보이고 머리가 하얘지더라는데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은 좀 어떤 약간 위트가 필요할까요, 혹시? 우선은 문제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예. 문제에 보면은 실제로 제시어가 핵심 제시어가 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해서 만약에 영어에 대해서 단어가 막혀서 이게 도저히 좀 해석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문제에서부터 도출되는 그 제시어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을 하시고 그걸 중심으로 해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단어 자체에 대한 부분은 또 중요 단어는 또 밑에 또 예, 그렇게 또 각주로 해서 예,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간혹 이제 이 영어 약한 수험생들이 이제 간혹 부모님이 연락이 와서 혹시 그 연세대 영어 지문만 해석하는 반이 따로 없네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게 오직 했으면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제 속에 일종의 뉘앙스가 숨어 있다. 네. 그 영어 지문의 어떤 핵심적인 요지가 네. 또는 안 되면은 가하고 다 실제로 나에 보면 가하고 다의 시각이 다 내재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팁인데 네.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루틴이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자의 의도가 묻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제시문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요약형, 그다음에 비교 평가형, 그다음에 이제 비교 분석형, 그다음에 정책적인 문제 해결형 그런 유형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문제 해결 정책형은 지금 연세대 같은 게 2-2번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3번까지는 계속해서 평가형이잖아요. 네. 옹호동박하고 또는 뭐 분석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찬성할지 반대할지 그런 뉘앙스의 분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1-1번부터 2-1번까지는 약간은 그 밑에 기저가 유사한 그런 논제라고 생각이 들죠. 네.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얘기니까. 네, 네. 예, 그 최근에 몇 년 동안 연대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연대가 어떤 해온 패턴들, 루틴들 이런 것만 잘 이해해도 시험장에 가서 뭔가 틀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점에 기저를 하시고 진짜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보세요. 합격 가능성 높습니다. 합격이 될 수 있죠. 아, 당연하죠. 네, 합격하셔야죠. 예, 저희가 제일 훌륭한 아주 멘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9월 7일부터 자 우리 스카이 주교에게 그야말로 자, 스카이 바로 미라클 팀, 자 스카이 그야말로 전문가 팀 강의, 현장 강의. 저희가 그런 이제 라이브로 이제 화상 강의도 곧 전개를 할 겁니다. 면접, 자 논술 거기도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합격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현장에서 한번 확실히 좀 교육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저희도. 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파이팅하고 끝냅시다. 다 같이 한번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